안녕하세요. 몇 번이나 제 마음을 무너뜨렸던 힘든 일들을 모두 극복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원래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10년 전부터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나는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할까 많이 한탄했답니다. 더군다나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까지 생기고 나니 세상이 참 밉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면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다 사랑하는 제 딸아이와 듬직한 사위 덕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드릴 얘기는 우리 예쁜 사위에 대한 얘기예요. 제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사위랍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 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은 전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의 화훼단지에서 비닐하우스 하원을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꽃과 식물들을 팔며 두 아이를 키우고 대학에 보냈어요. 듬직한 체격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남편은 남자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함께 꽃향기와 플레움을 맡으며 살아가는 그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보, 왜 그렇게 피식피식 웃어?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당신이 그 소뚜껑같이 커다란 손으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게 웃겨서 그렇죠. 산적같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이파리 하나 다칠까 숨도 참아가며 조심하는 걸 보니 재미있어서요. 아무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당신은 참 의외라니까요. 그 옛날 당신이랑 선자리에서 만났을 때 겉모습만 보고 거절했다면 저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남편은 꽃을 사랑하는 만큼 자상하고 섬세한 성격이라 아이들도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매일 근엄한 표정으로 야단치는 다른 집 아빠들과는 다르게 저희 남편은 항상 아이들에게 미소로 대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복 속에 살 수 있다면 남들보다 일찍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과분한 행복을 너무 오래 누렸던 탓일까요? 늘 웃음이 끊이질 않던 우리 집에 어느 날 충격적인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갑자기 날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 결혼해서 손주 낳는 건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진주 결혼할 때 부케도 당신이 예쁘게 만들어주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여보, 이렇게 누워있지만 말고 제발 일어나서 대답 좀 해봐요. 제발요. 딸아이가 28살이 되던 해 남편은 췌장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차마 손도 써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남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전 세상에 홀로 떨어진 기분에 화원 안에 있는 낡은 소파에 앉아 매일같이 울기만 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데려갈 사람이 아무리 없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착한 진주 아빠를.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 하원도 애들 키우는 것도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난 당신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슬픔에 빠져 지내는 동안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해 일하고 있던 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들러 위로를 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에 딸의 위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는 화원에 찾아온 딸이 대뜸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더군요. 우리 화원에서 키우는 화분은 아닌데 갑자기 이걸 왜 주나 싶었죠. 저는 그 안에 피어있는 하얀 꽃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다가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진주야, 이게 뭐니? 내가 자취방에서 키우던 캐모마일이야.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식물을 좋아하잖아. 식물이 키우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져가서 키우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것 왜 주는 거니? 엄마, 캐모마일의 꽃말이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힘이래. 그리고 그거 알아? 캐모마일 향기를 맡으면 정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대. 그래서 불면증에도 좋다고 하더라고. 엄마 요즘에 잠 잘 못 자잖아. 그래서 엄마 주려고 가져온 거야? 어, 원래는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기분 전환하려고 키운 건데 지금은 나보단 엄마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서 너무 허전하고 슬프지? 왜 아니겠어.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진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 엄마,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 난 지금도 아빠가 내 옆에 있는 게 느껴지거든. 봐봐. 아빠가 정성 들여 키운 이 식물들 하나하나에 아빠의 손길이 그리고 숨결이 안 닿은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 캐모마일의 꽃말처럼 우리 강인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보자. 어?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도 예전처럼 밝게 웃으실 거야. 역시 그 아빠의 그 딸이라고 평소에 꽃말을 하나씩 저에게 가르쳐주며 이 작은 생명에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는지 얘기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제야 저는 눈물을 닦고 딸아이가 얘기한 대로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화원의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커다란 손으로 이파리에 쌓인 먼지를 닦고 화분을 갈고 물을 주던 그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남편이 길가에서 주워와 깨끗이 닦아놓은 이 소파도 구멍 뚫린 비닐하우스에 손수 수선한 흔적도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전부 다 남편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잎이 병들어 노랗게 변해 있는 금전수 화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워낙에 튼튼해서 물만 가끔 줘도 잘 사는 나무인데 제가 슬픔에만 잠겨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과 그 오랜 세월 가까운 이 화원을 제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건네준 캐모마일 꽃을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힘을 내서 이 역경을 이겨내겠다고. 남편이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만큼 저도 가족을 위해 꼭 일어서겠다고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될 때 혼자서도 애들 다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돌봐주며 잘 살아왔다고 뿌듯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후 저는 다시 일상을 되찾고 열심히 화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예쁘게 핀 꽃을 볼 때마다 남편이 떠올라 남몰래 우는 일도 많았지만 그것도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괜찮아지더군요. 이제는 예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예쁘게 커가는 식물을 보며 웃기도 하고 꽃을 친구 삼아 말을 걸어보기도 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영화 모임에서 만났다는 예비 사위의 첫인상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진주 남자친구 이신우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영양제인데요. 진주가 어머님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좋은 걸로 챙겨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예비 사위는 그렇게 말하며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온 영양제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헌실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뿔테 안경을 낀 그 모습이 딴짓이라곤 절대 안 할 것 같은 모범생처럼 보여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 의사라고 했는데 직업도 직업이지만 특히나 식사 자리에서 우리 딸아이를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자, 내가 살 발라줄게. 이거 먹어. 내가 잘 바르긴 했는데 혹시라도 가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꼭 씹어 먹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 그러게 천천히 먹어야지. 일단 내 물 먼저 마시고 있어. 어머니, 진주가 살에 들려서 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냉장고에서 물 좀 꺼내와도 될까요? 우리 딸아이를 마치 보물처럼 아껴주는 예비 사위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것도 잠시, 저렇게 착하고 직업도 좋은 사람이 왜 평범한 우리 딸과 만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네,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서 우리 진주를 만나는 이유가 뭔가? 옛말에 의사 사위를 두려면 열쇠 세 개를 줘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집은 알다시피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또 진주도 자네처럼 전문직은커녕 그냥 평범한 연구원인데 말이야. 아이, 열쇠 세 개라뇨. 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주라는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진주가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리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은 뭐 아무나 되나요? 전 진주가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향해 달려온 모습이, 그리고 연구원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고 나서도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연구에만 몰두해 자기 생활은 없을 것 같은데도 영화 모임에도 꾸준히 나오고 취미 생활까지 열심히 해내는 걸 보니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거기에 성격도 상냥하고 얼굴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어떻게 제가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진주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추켜 세워주는 거 아닌가? 에이, 추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제 눈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늘 궁금했는데 오늘 어머님을 뵙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진주가 어머님을 닮아서 이렇게 완벽했나 봐요. 저는 우리 딸아이를 너무나도 아껴주는 그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한 저에게 하늘에 있는 남편이 내려준 선물이란 생각이 들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윗감이었어요. 예비 사위는 그 후에도 딸아이와 함께 제가 운영하는 화원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우와, 어머니, 이 꽃 너무 예뻐요. 아, 어디서 봤는데 식물들도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님이 워낙에 말씀도 예쁘게 하시고 심성이 천사같이 고우시다 보니 꽃들도 어머님을 닮아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건가 봐요. 그쵸, 어머니? 듣기 좋은 말을 골라하며 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 무거운 짐도 날라주고 식물 돌보는 일도 도와주며 정말 아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제 아들인 둘째 아이보다도 더 저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예비사이가 주말에 같이 남이섬에 놀러 가자길래 오랜만에 화원 문을 닫고 남이섬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원래 남이섬에 오면 이 춘천 닭갈비를 꼭 한번 먹어봐야 돼요. 닭갈비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 내는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제가 쌈 싸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어때요? 드실만 하세요? 사이가 싸주는 춘천 닭갈비를 맛있게 먹고 남이섬에 들어가 기차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타색 화이어 나무가 양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산책로에 들었었을 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식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런 자연 속에 들어온 건 오랜만이라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사위의 성화에 오리배도 처음 타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까지 느끼고 나니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나 봅니다. 저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다시 한번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언제 받아보셨어요? 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내 안색이 그렇게 안 좋나? 요즘에 개업화분 주문하는 손님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기엔 낯빛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건강검진 꼭 받아보세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제일 빠른 날짜로 예약해 드릴게요. 결국 사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비록 제일 가까웠던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암이라는 건 남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니 눈앞이 너무 캄캄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암이래요. 당신 떠나고 나서 우리 예쁜 진주랑 동우 시집장가 혼자서 보낼 생각에 걱정이었는데 이젠 그것마저 못해주게 생겼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애들한테 부모를 잃는 고통을 어떻게 또 준단 말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당신을 암으로 데려간 것도 모자라 나한테까지 암이라니. 역시나 그런 저를 딸과 예비 사이는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 위로해 주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예비 사이가 일하는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이가 정성껏 챙겨준 덕분인지 저는 수술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빠지는 바람에 결국 머리를 밀어야 했지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죠. 여전히 예비 사이는 딸과 함께 저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와 제 건강을 틈틈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딸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온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결혼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었거든요. 자꾸만 결혼을 미루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에 예비 사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우리 진주랑 결혼한다면서 도대체 언제 결혼할 생각인가? 이제 둘 다 나이도 찰 만큼 찼는데 얼른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해야지. 내가 혹시나 걱정돼서 묻는 말인데 혹시 사돈댁에서 이 결혼을 반대하나? 그러자 예비 사이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요. 알고 보니 사돈댁에선 자기 아들이 우리 딸과 만나는 걸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병원장인 박갓사돈이 워낙 깐깐한 성격이라 재벌집 딸이나 사짜 직업 여자가 아니면 며느리로 취급도 안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속상해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네요. 그래도 예비 사이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컸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딸아이를 속이지 않고 뭐든지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아, 정말 미치겠다, 진주야. 아무래도 이번에 또 아빠가 만든 선자리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아빠랑 친한 병원장 딸이라나 뭐라나. 난 정말 가기 싫은데 어차피 결혼은 너랑 할 건데 왜 자꾸 다른 여자랑 선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 진주야, 차마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날 용서해줘. 비록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지만 나한텐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절대로 네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나중엔 참다 못한 예비 사이가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폭탄 선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저 더 이상 선 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거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 저에게 선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예비사도는 여전히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높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뜬금없게도 예비사돈 측에서 먼저 상견례를 제안해 오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를 해오던 분들이 왜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딸을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 흉한 모습을 가발로 감추고 옷도 잘 갖춰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를 나누는 줄 알았던 그 상견례 자리는 제 인생 최악의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내외는 절 보자마자 고개만 까딱하더니 말없이 밥만 깨작깨작 먹더군요. 저와 제 딸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숟가락을 테이블에 쾅쾅 소리나게 놓으며 불만 있는 티를 계속 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며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던 그때 예비 안 싸더니 반찬을 집어먹던 젓가락으로
제 머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딴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머리 말이에요. 혹시 가발이세요? 그러고 보니 눈썹 숱도 없는 게 설마 암이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사돈지간이 될 마당에 알 건 알아야 하니 유방암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 중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비 안사돈이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재수 없잖아요. 그쪽도 아시죠? 암이 유전인 거. 보아하니 돌아가신 그쪽 남편분도 췌장암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정의 결혼시키고 싶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증명하시죠. 저희한테 그쪽에 10년간의 건강기록질 제출하세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또한 건강기록질 물론이고 산부인과 검진 내역, 금융 관련 자료도 전부 다요. 모아놓은 돈은 얼마가 있는지 통장 전부 까시고요. 대출이 있으면 대출 내역서도 첨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결혼 시킬지 말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아시겠어요? 제 딸이 무슨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시키는데 그 많은 서류를 제출하라뇨.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을 시키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지. 왜 상견례라면서 사람을 불러내서 모욕을 주냔 말이죠. 저는 만약에 둘이 결혼을 시키게 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고 들어가면 우리 딸아이가 저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예, 저 암 걸린 거 맞는데요. 왜요? 그것 때문에 사돈 자격 안 됩니까? 당신이 말한 그 서류들 하나라도 제출 못하면 이 결혼 못 시키겠다 이겁니까? 당연하죠. 우리 신우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변변치 않은 집구석이랑 뭘 믿고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잘난 의사 사이 얻고 싶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아, 됐어요. 서류 달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면 주지 마세요. 결혼 안 시키면 그만이니까. 참나, 설설 기어도 모자를 파네. 뻔뻔하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우리 아들이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길래 바쁜 시간 쪼개서 겨우 나왔더니 지들 주제도 모르고 이게 뭐야? 뭐 더 말할 것도 없네요. 그냥 파혼하는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가시죠. 뭐라고요? 주제를 모른다고요? 이 보세요. 의사 아들 둬서 콧대가 하늘까지 올라간 건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하네요. 당신 아들만 귀한 아들입니까? 내 딸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딸아이라고요. 그동안 예비 사이가 우리 딸한테 너무 잘하길래 예뻐했는데 이렇게 상종 못할 부모 밑에서 자란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이 결혼 반대했을 겁니다. 뭐요? 상종 못할 부모라고요? 이런 교양 없는 인간이 있나? 하, 교양? 지금 교양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뜸 가발이니 뭐니 우리 남편이 암으로 죽은 거 뻔히 다 알면서 암 환자가 있으면 재수 없다고 말하는 당신은 교양이 아주 차고 넘치시나 보죠? 이봐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직업이 좋으면 뭐합니까? 인간성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보다도 못한데. 참나, 쓰레기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년이 누구더러 쓰레기래? 그래요. 나 그쪽들보다 많이 못 배운 건 사실이에요. 돈도 많고 잘난 그쪽 집안과는 다르게 조그만 화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요. 그런데요. 적어도 사람에 대한 예절, 인간으로서의 소양, 옳고 그른 걸 구분하는 능력은 그쪽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네요. 아니, 이 여편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쪽 바깥 양반이 운영하는 병원이 어딘지 몰라도 거기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참 불쌍하네요. 돈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환자들한테도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어디 한번 그 병원에서 암 수술 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말해보시죠. 집안에 암 환자가 있어서 재수 없겠다고요. 어차피 자식을 낳아도
암이 유전될 게 뻔하니 애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하시겠죠? 당신들이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암 환자들이 갖다 바치는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장이라는 그 잘난 자리도 유지하지 못할 테니까요. 마음 같아선 그쪽 머리채를 다 잡아뜯어 저처럼 대머리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제 딸아이 생각해서 이쯤에서 참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요. 더 이상 대화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쪽 말대로 파혼합시다. 저도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 우리 진주 보낼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들에게 할 말을 마구 퍼붓고서는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이가 대뜸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부모에게 악을 쓰며 화를 내더라고요. 착하고 자상하기만 한 예비 사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네.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들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고 대학도 당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잖아요. 무조건 아버지처럼 의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하기 싫은 거 다 참아가며 의사 됐잖아. 내 꿈도 다 포기하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이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게 해? 내가 이루고 싶은 가정은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난 사람도 아니야?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예비 사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후 저와 딸아이를 따라 나왔습니다. 예비 사이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저희 집 거실에 무릎까지 꿇은 채 버티더군요.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결국 딸아이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킨 후 예비 사이와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아까 보셨죠? 전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제 꿈은 원래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나중에 크면 저도 멋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제 꿈을 무시하며 무조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셨죠. 학교 시험에서 한 개라도 틀려오는 날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어서 매일 학교에서 졸면서도 5개나 되는 과외를 빠짐없이 해야 했죠. 의대에 가기 싫다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대들었을 땐 정말 죽도록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제 삶이 너무 불행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억지로 의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죠. 그 후엔 어땠는 줄 아세요? 의사로 일하는 시간은 저에게 매일 지옥이었어요. 고통에 찬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위독한 환자의 심장이 멈추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우울했으니까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제 직업에 대한 의무감일 뿐 저는 제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저에겐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에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울 때마다 제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한 병원의 의사이자 부모님의 잘난 아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뿐이더라고요. 저라는 존재 자체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전 그냥 부모님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요. 손까지 바들바들 떨며 서럽게 우는 예비 사이의 모습을 보자 너무 안쓰러워 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쉽게 애들을 결혼시키기엔 고민이 되었어요. 그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결혼을 시킨다고 해도 우리 딸아이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할지 눈에 뻔히 보였으니까요.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데 문득 TV장 위에 올려진 작은 통 여러 개가 보이더군요. 그건 바로 예비 사이가 사다 준 영양제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시작해 매번 떨어지지 않게 저에게 영양제를 챙겨주곤 했거든요. 그걸 보자 저는 답답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판단이 서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예비 사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동안 그 아이가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을 믿었거든요. 저는 제 사윗감으로 그리고 제 딸의 남편감으로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사위에게 너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런데 사돈 어른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결판을 내고 오겠습니다. 진주와 결혼하겠다고 마지막으로 통보하고 꼭 허락을 받아내고 말게요. 만약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그럼 마지막 남은 방법을 쓰겠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고 진주와 결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부모님이 제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둘 수 없으니까요. 예비 사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한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집으로 돌아온 예비 사위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걸 보니 역시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사위는 저를 앉혀두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을 쓰고 왔습니다. 저요, 더 이상 그 집 자식 안 하기로 했어요. 결혼만 시켜주면 이 지긋지긋한 의사 생활도 군말 없이 하겠다고. 제 꿈도 다 졌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는데도 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의사 면허도 당장 반납하고 나가라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걸 보니 설득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머니, 아니 장모님, 저 아버지께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부모님의 꼭두가시 인형이 아니라 이신우, 저 자신으로 살 테니 호적에서 파버리시라고 했어요. 이젠 저도 제 꿈을 지키고 제 가정도 지키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예비사인 그렇게 말하고선 어깨를 들썩이고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얽매이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당하게 의사 면허증을 던지고 왔겠지만 아마 그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겠죠. 그런 사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꼭 안아주고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딸아이 그리고 사위는 셋이서 부둥켜 안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딸아이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사위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혼주석을 비운 채 결혼식을 올리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지냈어요. 그리고 의사일을 그만둔 사위는 밑바닥부터 영화일을 시작했죠. 딸은 사위가 영화감독의 꿈을 차근차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 밑에서 잡일부터 하느라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도 여전히 저와 딸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이런 무거운 거 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듬직한 남자가 있는데 왜 어머님이 이런 걸 하세요? 안 그래도 병원 다니시느라 기운도 없으실 텐데 이런 힘든 일 하다가 아프시면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머니, 어깨 시원하세요? 아프면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원래 나이 들면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이쪽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매일 어머니 전용 마사지사 이신우가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 테니까 저 믿고 맡겨주세요. 아참, 마사지 비용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맛있는 된장찌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지불하시면 돼요. 날이 갈수록 저는 사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저의 선택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찌나 저에게 살갑게 자라는지 밖에 나가면 진짜 아들인 줄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긴 했지만 딸과 사위 덕분에 매일 즐거워서 그런지 빠르게 증세가 나아졌습니다. 의사 말이 1년 정도만 더 열심히 치료받으면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둘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신랑 혼주석을 비우고라도 결혼식을 올려줄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계속 마음 한편에 담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랑 지낸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운영하는 하원에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선 쭈뼛거리며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어요. 겨우 한 번밖에 안 본 얼굴이었지만 어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분 좋게 꽃을 다듬고 있던 전 그 얼굴을 보자마자 욕이라도 내뱉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안사돈은 절 보자마자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상견례 때는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절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정말 경악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혹시 차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내쫓고 싶었지만 뭔가 변한 듯한 태도에 무슨 일인지 얘기라도 들어보기 위해 차를 내줬어요. 사부인,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데서 근무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본론은 얘기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와 수다 같은 건 떨고 싶지 않아 말을 뚝 잘랐습니다.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안사돈은 갑자기 훌쩍이기 시작하더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사부인, 제가 너무 자식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을 보듬어주지 못할 망정 너무 제 욕심만 부렸어요. 사실 4년 전 그때 우리 아들이 의사가운을 벗어던지고 나가버리길래 그냥 홧김에 투정 부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 아니 몇 달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제가 남긴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 집에 찾아오고 싶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랬다간 제가 이 집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괜한 자존심에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어요.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겁니까? 사실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몇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라네요.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재수 없다고 사부인께 막말을 퍼부었던 제가 도리어 암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저는 암에 걸려도 싼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도 부모인지라 병상에 누워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아들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얼마 전에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집에 있는 앨범을 전부 다 꺼내서 들여다보았어요. 그 똘망똘망하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볼에 여드름이 삐쭉 올라온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 사진들을 보자 그 어리고 착한 아이에게 제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뻐서 넌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엄마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아이에게 그런 못된 짓만 했으니 전 천벌을 받아도 싼 엄마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을 만나 사과라도 할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요.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더니 암 환자인 저에게 막말을 하던 안사돈이 폐암이라뇨.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4년 전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안사돈이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자지간에 천륜을 끊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 안사돈이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자네 이번 주 토요일에 일 안 나가지? 생각해보니 그날이 자네가 우리 집에 온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 오랜만에 우리 외식이나 한번 하세. 네? 평소엔 외식하러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가시던 분이 제가 이 집에 온 기념일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와, 저 진짜 장가 잘 온 것 같아요. 에이, 기분이다. 이번 외식은 제가 쏠게요. 장모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사위에게 안사돈을 만나보라고 말하면 안 만날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외식을 하는 척 사위를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외식 당일 저는 먼저 식당에 도착한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죠. 자네, 거짓말해서 미안하네. 그 자리에 가면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불편하겠지만 오늘만 참고 대화를 나눠보게. 그리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식당 옆방에서 그 둘의 대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지 대화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에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 했구나. 네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널 휘두르려고만 했어. 의사 남편을 둔 내가 의사 아들까지 두면 남들 머리 꼭대기에 설 줄 알고 그랬단다. 이 못난 애미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 진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전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제 아들로 취급 안 하겠다면서요? 그건 그렇게 하면 네가 우리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절대로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누구보다도 착한 네가 부모 말을 거역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들아, 나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다. 너의 꿈을 마음대로 꺾어버린 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도 이루지 못하게 반대한 걸 말이야. 아들아, 너무 늦었지만 날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이제 와서 그러셔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게 진즉에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야죠.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엄마 아버지한테 휘둘리면서 살았다고요. 4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사과하러 찾아오신 적 없으면서 다 늦게 이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들아, 사실 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폐암이래. 아픈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더구나. 혹시나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용서를 빌지 못할까 봐, 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 아프니까 불쌍하게 봐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야. 그냥 눈 꼭 감고 이 못난 애미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럼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고 죽는 날까지 너의 행복을 빌어주마. 뭐라고요? 폐암이요? 엄마, 그걸 이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언제부턴데요? 얼마나 진행이 된 거냐고요? 아무리 미운 부모지만 큰 병에 걸렸다는 소리에 사위는 오열까지 하며 안사돈을 걱정하더라고요. 역시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쉽게 끊을 수 없나 봅니다. 둘은 그 후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며 그간 못 풀었던 회포를 풀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저와 딸아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땐 이미 화해를 다했는지 두 모자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두 분 얘기 잘 나누셨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던 안사돈은 대뜸 제 딸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너도 똑같이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이렇게 우리 신우한테 꼭 맞는 짝인 줄도 모르고. 진작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상견례를 했던 그날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셨다면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며느라,
우리 예쁜 며느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네가 받은 상처를 내가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우리 예쁜 며느리 이름이 진주라고 했지? 여태까지 며느리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니. 난 정말 시어머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며느라, 정말 못된 시험이지만 이런 나에게도 어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가 일 너무 예뻐해서 그러셨다는 거 이젠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거에 있던 일은 잊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제 딸이 드디어 그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울컥 나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박가사돈도 아들과 4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많은 것을 반성했다며 우리에게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저도 자식 둔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지난 일은 잊고 애들의 앞날만 축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랑 혼주석을 채울 수 있게 되었으니 못했던 아이들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화촉 점화. 악연이었던 안사돈과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단상 위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던 그 순간은 저에게 정말 꿈만 같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 드디어 아이들의 앞날을 제대로 축복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딸과 사위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벌써 또 2년이 지났네요. 둘은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고 사이도 변하지 않고 저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안사돈의 병세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애들과 화해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잘된 일이었죠. 안사돈은 저랑도 많이 친해져서 틈만 나면 저희 화원에 놀러와 꽃에 물을 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가곤 합니다. 사부인, 이번 주 일요일에 영화관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우리 사이 첫 데뷔작인데 우리가 가서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사이가 밑바닥부터 영화일을 시작한 지 언 6년째. 비록 감독은 아니지만 조연출로서 영화계 데뷔를 하게 됐답니다. 우린 이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사돈 네와 함께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렇게 영화일을 반대하던 사돈 네외가 영화가 끝나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져 사위를 꼭 안아주는 걸 보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좋은 소식을 하나 빼먹었네요. 저 드디어 유방암 완치 판정받았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딸아이가 제게 선물했던 캐모마일의 꽃말처럼 여러분께도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힘이 반드시 내면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엔 작은 화분을 하나 사서 캐모마일 씨앗을 한번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만 가져다 줄 수 있도록요.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